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널리틱스의 다른 데모 계정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직접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드셔서 웹사이트에 설치해보는 그런 실습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켜놨던 데모 계정으로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데모 계정 들어가는 방법을 까먹으신 분들은 지난번 강의에서 데모 계정으로 다시 들어와 주시고 날짜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이쪽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는 이 채널과 소스 매체 리포트까지 봐서 획득 카테고리에 있는 대표적인 리포트를 한번 조회를 했었고요. 이제는 행동 리포트와 전환 리포트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행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행동에서 사이트 컨텐츠, 그 다음에 모든 페이지 리포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페이지 리포트 쪽으로 가게 되면 측정 기준이 뭔가요? 측정 기준이 페이지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페이지 URL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의 페이지 URL들을 말하면서 그 URL의 메인 도메인은 생략이 이렇게 가능해요. 메인 도메인은 생략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오는 서브 도메인 주소들 있죠. 그 서브 도메인 주소들이 이렇게 페이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환율을 보려고 해야겠죠. 당연히 전환율을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근데 전환율을 찾아보니까 전환율이 없어요. 그쵸? 네. 모든 페이지 리포트에는 왜 전환율이 없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애널리틱스가 데이터를 집계하는 원리와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소스 매체 리포트나 아니면 연령 성별 리포트에선 전환율을 할 때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였죠? 분모가 연령별 전체 사용자 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분자가 Purchase Completed를 일으킨 횟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결제를 하게 되면 전환율이 10%인 것처럼 분모에는 사용자의 수, 분자에는 이제 구매 횟수를 의미하는데 근데 문제는 페이지별로 측정 기준을 볼 때는 여러분들 Purchase Completed는 어느 페이지에서만 발생을 할까요? 결제 완료라는 Purchase Completed는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만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여기 전환이 있었다고 상상을 하시면은 다른 페이지에서는 전환이 다 0건이고 네. 그리고 결제 완료 페이지만 전환이 다 쌓여서 100%가 잡히게 되겠죠.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 사람이 여러 페이지를 다닐 수 있잖아요. 메인 페이지를 봤다가 제품 A의 상세 페이지를 봤다가 제품 B의 상세 페이지를 봤다가 뭐 장바구니 페이지를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페이지 뷰를 4번, 5번, 10번까지 일으킬 수 있죠. 네. 그러면 분모에는 원래 사용자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모에 지금 페이지 뷰 수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집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페이지를 다니는 그 사용자의 행동 전체를 집계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 용어로는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나올 수가 없게 되세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뭐부터 봐야 될까? 페이지 리포트에서는요, 결국에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가 이탈률이 높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탈률이라는 지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탈률은 사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바운스 레이트예요. 바운스 레이트. 바운스 레이트가 바운스가 뭐죠? 농구공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우리는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마치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밖에서 딱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튀어서 나가는 비율, 그거를 우리는 이탈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릭이라든지 스크롤링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없이 나가는 비율을 이탈률이라고 부르고 제 경험상 굉장히 건강한 사이트는 이탈률이 한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이트들은 이탈률이 7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에서 70% 사이에 있는 이탈률은 어느 정도 정상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이탈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탈률이 47%라는 게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반이 나가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웹사이트 환경에서는 47%면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가 당연히 우리가 개선이 시급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높은 페이지부터 보기 위해서 우리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이탈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빈 공간을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100%인 것들부터 해서 내림차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짜리가 있고 전체 674개가 있는데 우리가 10개까지만 지금은 보고 있죠. 674개가 있는데 그러면 100%짜리가 과연 개선이 시급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탈률이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와서 그 한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갔더라도 이탈률은 몇 %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39,000명이 들어오는 곳인데 한 명이 들어와서 나가서 이탈률이 100%라고 하면은 한 명밖에 안 들어온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율 데이터는 페이지 뷰수의 가중치를 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뷰수 대비해서 높은 이탈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중치 적용을 하는 방법은요. 테이블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정렬 유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정렬 유형을 가중치 적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페이지별로 페이지 뷰수 대비해서 이탈률이 어디가 높은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행에 구글 리디자인 샵바이 브랜드 유튜브라는 페이지는 이탈률이 57%로서 가장 높은 이탈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페이지 뷰수가 무려 95,000건의 페이지 뷰수가 발생했던 웹페이지다 보니까 그 비율의 가중치를 더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은 이탈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페이지에서는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탈률로 내림차순을 하신 다음에 그 이탈률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뷰수의 가중치를 두어서 가장 심각한, 개선이 심각한 페이지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모든 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가게 되면 방문 페이지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 페이지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문 페이지 리포트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측정 기준의 이름이 방문 페이지가 되겠죠. 근데 똑같이 아까 페이지 측정 기준처럼 이렇게 URL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시면은 방문 페이지는 이렇게 전환율이 나와요. 또 Purchase Completed 전환율이 나오죠. 그러면은 페이지 URL, 페이지라는 측정 기준과 방문 페이지라는 측정 기준은 비로소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문 페이지는 뭐냐면요.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고객은 막 메인 페이지로 첫 번째로 방문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그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제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 페이지는 우리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URL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방문 페이지는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첫 방문한 페이지는 적어도 한 개일 거니까. 그러니까 첫 방문을 한 다음에 뭐 장바구니를 가든 다른 페이지를 가든 첫 방문 페이지 URL은 한 개로 유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 비준으로 집계해서 전환율을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모든 페이지와 방문 페이지의 측정 기준을 아셔야 되시고요. 실제로 쇼핑몰에서는 이 방문 페이지 리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여러 개, 한 카테고리에 여러 개 다루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어떤 데는 카테고리에 랜딩을 시켜서 유저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매출을 끌어올릴까?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로 바로 랜딩을 시켜가지고 구매 경로를 단축시켜서 전환율을 높일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카테고리 페이지냐 상세 페이지냐를 랜딩 테스트를 하면서 요 방문 페이지 리포트에서 만약에 카테고리 페이지의 전환율이 더 높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고객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상세 페이지 랜딩으로 전환율이 더 높다면 이제 구매 경로를 단축시키는 게 훨씬 더 우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전환율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페이지와 방문 페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환 리포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전환해 보시면은 목표라는 차트와 전자상거래라는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요 목표 리포트는 쇼핑몰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 리포트를 좀 많이들 쓰시고, 쇼핑몰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상거래 리포트를 씁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당연히 쇼핑몰이 아닌 비즈니스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지원해주곤 있지만 이 쇼핑몰들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 리포트들을 배치해뒀어요. 그래서 목표 카테고리의 리포트와 전자상거래 카테고리의 리포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목표에서 유입경로 시각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유입경로 시각화로 이동을 하게 되면 Purchase Completed라는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입경로, 고객들이 경험하는 경로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카트입니다. 카트. 왠지 장바구니 페이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링 앤 쉬핑, 이거는 뭔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뷰, 구매 후에 후기를 작성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Purchase Complete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Purchase Completed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로들은 우리가 나중에 애널리틱스 세팅을 하게 되면 우리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모 계정에서는 이렇게 카트부터 Purchase Completed까지의 결정들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유입경로 시각화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세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유입경로 시각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카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한 32%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탈률이 몇 %라는 뜻이에요? 68%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탈률이 68%라고 했던 거는 정상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요, 장바구니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죠? 어느 정도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을 조회하고 나서 그 제품에다가 구매 결정을 좀 내린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바구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별로 높으면 안 되는 페이지라는 거죠. 근데 장바구니까지 왔다는 건 어느 정도 구매에 대한 결정이 되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68%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장바구니 페이지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라고 하면은 이탈률 68%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탈률 68%, 이탈률 70% 이렇게 찍혀 있어도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 페이지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각한 이탈률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 속해지는 이탈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입 경로 시각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시면 전자상거래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전자상거래는 비쇼핑몰은 사용을 못합니다. 무조건 쇼핑몰들만이 사용을 하고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리포트인데요. 일단 그 대표적인 리포트로 쇼핑 행동 리포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쇼핑 행동 리포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구매 경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메인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상세 페이지에 다다른 사람들, 세 번째 막대 그래프는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서 결제 시작, 결제 시작에서 결제 완료 페이지까지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거래가 발생을 하려면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수가 더 많아요. 결제보다. 그쵸?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페이 아시죠? 네. 쇼핑몰에서 네이버 페이로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이트를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 완료를 하더라도 다시 그 웹사이트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이트를 나가버리게 되면 애널리틱스는 우리 웹사이트에만 추적을 했다 보니까 이걸 추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네이버 페이의 버튼을 클릭할 때 그냥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네이버 페이를 눌러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필요도 없고 결제 정보는 네이버 정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게 되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네이버 페이 결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랑 결제 시작 페이지보다는 네이버 페이 결제 거래가 훨씬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재밌는 리포트가 제품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제품 실적 리포트의 측정 기준은 뭔가요?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측정 기준이 상품이면은 여기 보시면 요 녀석들은 아직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상품별로 수익이 얼마나 잡히는지, 이거 US 달러지만 우리는 원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구매 수는 얼마나 되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평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요 마지막에 있는 구매 세부 정보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체 사용자 수 대비해서 거래수를 전환율로 관측을 했지만 사실은 상품별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상품 A의 상세 페이지 조회자 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상품 A를 구매한 사람의 수가 분자에 들어가야겠죠. 분모와 분자가 좀 달라지죠. 상품별로 볼 때는. 그래서 구매 세부 정보에서 세부 정보가 말하는 게 상세 페이지 조회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조회 횟수 대비 구매 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율이 잡혀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이 전환율이 높은지를 굉장히 쉽게 비교해서 만약에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품에다가 광고비를 훨씬 더 할당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널리틱스에 있는 리포트들을 조금 많이 조회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마우스에 손을 얹어서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어 보고 우리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아래쪽에 관리, 톱니바퀴 모양의 관리 모양이 있는데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계정 만들기. 네, 제가 계정의 한도가 도달해서 계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지메일 계정 하나당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은 최대 100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회사 계정이 최대 100개가 꽉 차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들기를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저랑 같이 뜨죠. 계정 이름은 그냥 저는 T 아카데미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겠는데 사실은 이 계정 이름에는 여러분들 브랜드 이름을 적어주는 편입니다. 저는 임시로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건 설문조사 같은 거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포석성을 만들면 웹 및 앱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속성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T 아카데미 웹사이트라고 속성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시간대를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통화 역시 우리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KRW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급 옵션 보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 만들기를 켜주십시오.
네, 일단은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은 웹사이트 URL이 없긴 한데요.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아직 없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애널리틱스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코드 수정이 환경이 가능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구글 창에다가 티스토리를 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내 블로그 만들기를 해주셔서 스킨도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일단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티스토리 블로그 아무거나 스킨 선택해서 하나 영상을 멈춰주시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인 페이지의 URL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드는 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린 HTTPS는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하시고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만 만들기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멈춰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고 URL만 일단은 붙여 넣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애널리틱스 포 속성을 만드는 거랑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을 만들기랑 따로 구분되어 있죠. 자, 애널리틱스 폭 속성은 웹이랑 앱 데이터를 동시에 보는 용도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자 하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는 웹 분석에 용이한 리포트인데 지금 보시면 2023년 7월 1일부터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데이터 수집이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가 없어지고 다 구글 애널리틱스 포 속성으로 내년에는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만 많이 사용해왔고 애널리틱스 4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애널리틱스 4가 어렵고 두 번째는 아직은 새로 나온 툴이다 보니까 서버가 불안정해서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를 배우지 않고 GA4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 단위다 보니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부터 배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만 만들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음 버튼을 누르고 여러 가지 이거는 비즈니스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동의하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동의한 팝업을 눌러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계정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 아이디랑 추적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위쪽에는 추적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준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디는 나중에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라던가 구글 태그 매니저라던가 다른 구글 상품들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용도로서 추적 아이디를 쓰시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웹사이트에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코드를 우리 웹사이트에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준 티스토리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는 코드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코드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코드가 뭔진 모르겠지만 웹페이지의 헤드 영역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붙여 넣으래요. 이 코드를 굳이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웹페이지든 사용자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UA, 요 아이디로 쏴라 라는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설치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관리자 메뉴로 이동해 볼게요. 제 메인 페이지 URL에서 슬래시를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매니지라고 적으면 티스토리 블로그의 관리자 메뉴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관리자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스킨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스킨 편집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HTML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HTML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티스토리 블로그에 제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코드는 좀 지워둘게요. 엔터를 해서 여기다가
헤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붙여 넣으래요. 헤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붙여 넣으라니까 이 코드, 아까 애널리틱스에서 복사했던 요 코드 있으시죠? 예, 요 코드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 티스토리 블로그 헤드 쪽에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요 계정으로 데이터를 쏴라 라는 명령어가 우리 웹사이트에 설치가 됐고요. 오른쪽 상단에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적용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그제서야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잘 설치했어요. 그렇죠? 잘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가 잡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애널리틱스에 여러분들 실시간의 개요 리포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개요 리포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제가 요 알림말을 끌게요. 개요 리포트로 이동해 왔는데 현재는 0명인데 제가 지금은 관리자 메뉴단에 있으니까 아직은 티스토리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URL을 한 번 더 입력하셔서 제가 티스토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는 순간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명령어들이 읽히면서 데이터를 애널리틱스로 보내고 애널리틱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0명이었던 고객이 1명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돼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처음부터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시고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 코드를 블로그에 복사하셔서 실시간에서 체크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